동백꽃. 김유정. 오늘도 우리 스탁이 막 쫓겼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덕푸드덕하고 닭의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올렸다. 점순내 스탁이 덩저리 작은 우리 스탁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덕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덕하고 무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쫄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여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내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리렁거리는지 모른다. 나을 정 감자것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나무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밭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김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 척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황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지? 내가 이렇게 내뱉을 소리를 하니까 또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찌개를 할금할금 돌아다 보더니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에 회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네 집엔 이가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고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까지 감잡잡한 점순이가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뚝으로 휑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네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마셔요. 갈 때 되면 어른이 갈라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무지개 후려 때리고 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뻑뻑 쓰는 것이다.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너 집에 이거 없지? 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붙임으로 일상 굽신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에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꿔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다니면 동네에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내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귀를 벅벅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간 다음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찜 잔뜩 찌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곳 이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내 울띠로 돌아오다가 나는 그만 두 눈이 동그래졌다. 점순이가 제 집 붕당에 홀로 걸터 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안펑스를 패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직 알도 못 낳으라고 볼기짝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둘러보고 그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와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이 남의 닭 알몸 나으라고 그러니?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모가지를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너 보란 듯이 내 앞에서 죄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갈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섭이 물러앉으면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하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야 이년아 남의 집 닭을 아직 죽일 터이냐? 내가 토끼 눈을 뜨고 다시 꽥 호령을 하니까 그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아이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너더러 입에 끼고 있으랬니? 망할 계집애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다는 듯이 울타리께로 횡하게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고 하는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술에 나의 이마백에다 물두똥을 찍 갈겼는데 그걸 본다면 아침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이 단단히 든 듯 싶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얘 너 베네병신이지? 그만둬 좋으련만. 얘 너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우리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한량으로 열병거지가 나서 고개를 획 돌려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 대가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의 한 욕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 대거리 한마디도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채어 발톱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큼 분하고 극기하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쏟는다. 그러나 점순이의 치매는 이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제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넣는다. 제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을에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면 눈깔이 피로 흐드러지게 되도록 해놓는다. 어떤 때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들고 와서 깨어다가 쌈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차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넌지시 장독깨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 깨로 들이밀고 먹여보았다. 닭도 고추장의 맛을 들였는지 거스리지 않고 거집은 접시 턱이나 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세는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들도록 회 속에다 가둬두었다. 밭에 두어물 두어 짐져 놓고 실탐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내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제 울 안에서 헌옷을 뜯는지 혹은 솜을 터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점순내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얼려 쌈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개 죽지만 푸드덕푸드덕 하고 올라뛰고 할 뿐으로 제법 한번 쪼아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한 번에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칫하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우리 작은 수탉이 또 날쌔게 달려들어 다시 면두를 주니 그제서는 감지 사나운 그 대강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댕그러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의 내가 닭쌈을 붙여놓은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쳤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번 쪼인 안거품으로 호들갑스럽게 연거푸 쪼는 소설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 고른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나는 부담 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 더 먹였더라면 좋았을걸.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장독깨로 돌아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장채 먹지를 않는다. 나는 할 일 없이 닭을 반드시 니고 그 입에다 권련 물뿌리를 물렸다. 그리고 고추장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이부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데 될 게 아니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두 종지가량 고추장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그만 풀이 죽었다. 싱싱한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기에서 뻗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회에다 감추어뒀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놓으니 이 망할개 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회에서 꺼내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묵둥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련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상동공동 나무를 치고는 불이 나게 내려왔다. 고집한 집에서 다 내려와서 나는 호두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췄다.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부룩하니 깔렸다. 그 틈에 끼어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개슬이 호두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덕푸드덕 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두기를 불고 있으면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푹 쏟아졌다. 나무죽에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둥댕이 치고는 지게막대기를 뻗치고 허둥허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반수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두기만 보는 그 팔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히 일 잘하고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훅 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이 자식아 네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떠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이제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옷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올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나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다음부터는 안 그럴 테야? 하고 물을 때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단부턴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 이제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그리고 못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몽둥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그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이년이 바느질 하다 말고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구 어머니가 욕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컵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 빼지 않을 수 없었다. 벙어리 삼룡이
나도양. 내가 10살이 될락말락한 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4, 15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그곳을 청엽정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때는 연화봉이라고 이름하였다. 남대문에서 바로 내다보면 오정포가 놓여있는 산등성이가 있으니 그 산등성이 이쪽이 연화봉이요. 그새에 있는 동네가 역시 연화봉이다. 지금은 그곳에 빈민굴이라고 할 수밖에 없이 지저분한 촌락이 생기고 노동자들밖에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으나 그때는 자기네 딴은 행세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집이라고는 10여 밖에 있지 않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과목밭을 하고 또는 채소를 심거나 그렇지 않냐면 콩나물을 길러서 생활을 하여 갔었다. 여기에 그중 큰 과목밭을 갖고 그중 여유 있는 생활을 하여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잊어버렸으나 동네 사람들이 부르기를 오생원이라고 불렀다. 얼굴이 동탕하고 목소리가 마치 여름에 버드나무가 앉아서 길게 목 내려오는 매미 소리같이 저르렁 하였다. 그는 몹시 부지런한 중년 늙은이로 아침이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앞뒤로 뒷짐을 지고 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보살피는데 그 동네에는 그가 마치 시계와 같아서 그가 일어나는 때가 동네 사람이 일어나는 때였다. 만일 그가 아침에 돌아다니며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은 이상히 여겨 그의 집으로 가보면 그는 반드시 몸이 불편하여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는 1년 365일에 한 번 있기가 어려운 일이요. 이때나 3년에 한 번 있거나 말거나 하였다. 그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는 얼마 되지 아니하나 언제든지 감투를 쓰고 다니므로 동네 사람들은 양반이라 불렀고 또 그 사람도 동네 사람에게 그리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섣달이면 부겁게 김뜻을 동네 사람에게 나눠주며 농사 때에 쓰는 연장도 넉넉히 장만한 뒤 아무 때나 동네 사람들이 쓰게 하므로 그 동네에서는 가장 인심후하고 존경받는 집인 동시에 세력 있는 집이다. 그 집에는 삼룡이라는 벙어리 하인 하나가 있으니 키가 본시 크지 못하여 땅딸 보이고 고개가 달라붙어 몸뚱이에 대강이를 갖다가 붙인 것 같다. 거기다가 얼굴이 몹시 넓고 입이 크다. 머리는 전에 새꼬랑지 같은 것을 주인의 명령으로 깎기는 깎았으나 불밤송이 모양으로 언제든지 푸하고 일어섰다. 그래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 마치 움두꺼비가 서서 다니는 것 같이 숨차 보이고 더디어 보인다. 동네 사람들이 부르기를 삼룡이라 부르는 법이었고 언제든지 벙어리 하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앵모 한다. 그렇지만 삼룡이는 그 소리를 알지 못한다. 그도 이 집 주인이 이리로 이사 올 때 데리고 왔으니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며 부지런히 세차다. 눈치로만 지나가는 벙어리이지만은 말하고 듣는 사람보다 슬기로울 적이 있고 평생 조심성이 있어서 결코 실수한 적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소와 돼지의 여물을 먹이며 여름이면 밭에 풀을 붓고 나무를 실어드리고 장작을 패며 겨울이면 눈을 쓸며 잔심부름과 마른 일 할 것 없이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럴수록 이 집주인은 벙어리를 위해주며 사랑한다. 혹시 몸이 불편한 기색이 있으면 쉬게 하고 먹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 먹이고 입을 때 입히고 잘 때 재운다. 그런데 이 집에는 3대 독자로 내려오는 아들이 있다. 나이는 17살이나 아직 14살도 되어 보이지 않고 너무 귀엽게 기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버릇이 없고 어리광을 부리며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잔인 포악한 짓을 많이 한다. 동네 사람들은 술의 자식, 미숙성과 자식, 저런 자식은 없는 것만 못해 하고 욕들을 한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의 영감을 보고 그 자식을 좀 때려 죽으려 왜 그런 것을 보고 가만두
하고 자기가 대신 때려주려고 나서면 아니요, 아직 철이 없어 그렇지. 저도 지각이 나면 그렇지 않을 것이 아니오. 하고 너그럽게 타이른다. 그러면 마누라는 외가리처럼 소리를 지르며 철이 없긴 지금 나이가 몇이오. 내일 모레면 20살이 되는데 또 며칠 아니면 장가를 들어서 자식까지 날 것이 그래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이오. 하고 들이대며 자식은 꼭 아버지가 버려놓습니다. 자식 귀여운 것만 알았지 버릇가를 칠 줄을 모르니까. 이렇게 싸움만 시작하려 하면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버린다. 그 아들은 더구나 벙어리를 사람으로 알지도 않았다.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오고 가며 주먹으로 허구리를 지르기도 하고 발길을 엉덩이로 차기도 한다. 그러면 그 벙어리는 어린 것이 철없이 그러는 것이 도리어 귀엽기도 하고 또 그 힘없는 팔과 힘없는 다리로 자기의 무쇠 같은 몸을 건드리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앙증하기도 하여 돌아서서 빙그레 웃으면서 툭툭 털고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해버린다. 어떤 때는 낮잠 자는 벙어리 입에다가 똥을 먹인 일도 있었다. 또 어떤 때는 자는 벙어리 두 팔 두 다리를 살며시 동여매고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화승불을 붙여놓아 즐겁을 하고 일어나다가 발버둥 묻지를 하고 죽으려는 사람처럼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러할 때마다 벙어리의 가슴에는 비분한 마음이 꽉 차들어쳤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아들을 원망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병신인 것을 원망하였으며 주인의 아들을 저주한다는 것보다 이 세상을 저주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나오려 할 때 아주 말라붙어버린 샘물과 같이 나오려 하나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그는 주인의 집을 버릴 줄 모르는 개 모양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밖에 없고 자기가 믿을 곳도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줄 알았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것이 자기의 운명인 줄밖에 알지 못하였다. 자기의 주인 아들이 때리고 찌르고 꼬집어 뜯고 모든 방법으로 학대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을에 있을 줄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픈 것도 그 아픈 것이 을에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요. 쓰린 것도 자기가 받지 않아서는 안 될 것으로 알았다. 그는 이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어떻게 해야 면할까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하여 본 일이 없었다. 그가 이 집에서 떠나가려 하나 또는 그의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든지 그 주인 아들이 자기를 학대하고 또는 자기를 못살게 굴 때 그는 자기의 주먹과 또는 자기의 힘을 생각하여 보았다. 주인 아들이 자기를 때릴 때 그는 주인 아들 하나쯤은 넉넉히 제지할 힘이 있는 것을 알았다. 어떠한 때는 아픔과 쓰림이 자기의 몸으로 스며들 때면 그의 주먹은 떨리면서 어린 주인의 몸을 치료하다가도 그것을 무서운 고통과 함께 꾹 참았다. 그는 속으로 아니다. 그는 나의 주인의 아들이다. 그는 나의 어린 주인이다. 하고 참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얼른 잊어버렸다. 그러다가도 동네집 아이들과 혹시 장난을 하다가 주인 아들이 울고 들어올 때에는 그는 황소같이 날뛰면서 주인을 위하여 싸웠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어린애들이나 장난꾼들이 벙어리를 무서워하며 감히 덤비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주인 아들도 위급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벙어리를 찾았다. 벙어리는 얻어맞으면서도 기어드는 충견 모양으로 아들을 위하여 싫어하지 않고 힘을 다하였다. 벙어리가 23살이 될 때까지 그는 물론 이성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동네 처녀들이 저를 벙어리 하며 괴상한 손짓과 몸짓으로 놀려먹음을 받을 적에 분하고 곤란한 중에도 느긋한 즐거움을 느껴본 일은 있었으나 그가 결코 사랑으로서 어떠한 여자를 대해본 일은 없었다. 그러나 정욕을 가진 사람인 벙어리도 그의 피가 차디 찰 리는 없었다.
혹 그의 피는 더욱 뜨거워졌을지도 알 수 없었다. 뜨겁다 뜨겁다 못하여 엉기어버린 엿과 같을지도 알 수 없었다. 만일 그에게 볕을 주거나 다시 뜨거운 열을 준다면 그의 피는 다시 녹았을지도 알 수 없었다. 그가 깜빡깜빡하는 기름 등잔 아래서 밤이 깊도록 집신을 삼을 때면 남모르는 한숨을 안 쉬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는 그것을 곧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정욕에 대하여 벌써부터 단념을 하고 있었다. 마치 언제 폭발이 될는지 알지 못하는 휘화산 모양으로 그의 가슴 속에는 충분한 정열을 깊이 감추어 놓았으나 그것이 아직 폭발될 시기가 이르지 못한 것이었다. 비록 폭발이 되려고 무섭게 격동함을 벙어리 자신도 느끼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는 그것을 폭발시킬 조건을 얻기 어려웠으며 또는 자기가 이때까지 능동적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을 만큼 외계의 압축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인해 이지가 너무 그에게 자제력을 강대하게 해주는 동시에 또한 너무 그것을 단념만 하게 하여 주었다. 속으로 나는 벙어리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는 몹시 원통함을 느끼는 동시에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유와 똑같은 권리가 없는 줄 알았다. 그는 이와 같은 생각에서 언제든지 단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단념이 쌓이고 쌓여 지금에는 다만 한 개의 기계와 같이 이 집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천직으로 알고 있을 뿐이요 다시는 자기가 살아갈 세상이 없는 것 같이밖에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의 가을이다. 주인의 아들이 장가를 들었다. 색시는 신랑보다 2살 위인 19살이다. 주인이 본시 자기가 언제든지 문벌이 얕은 것을 한탄하여 신부를 구할 때 첫째 조건이 문벌이 높아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문벌이 있는 집에서는 그리 쉽게 색시를 내놓을 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하는 수 없이 그 어떠한 영락한 양반의 딸을 돈을 주고 사오다시피 하였으니 무남 동료의 딸을 둔 남촌 어떤 과부를 꿀을 발라서 약혼을 하고 혹시나 무슨 딴소리가 있을까 하여 부랴부랴 혼례식을 올려버렸다. 혼인할 때 비용도 그때 돈으로 30,000냥을 썼다. 그리고 아들의 처갓집에 며느리를 뒤보아주는 바느질싹, 빨래싹이라는 명목으로 한 달에 2,500냥씩을 대어 주었다. 신부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금지 오겹같이 기른 터이라 구식가정에서 배울 것 배우고 익힐 것 익혀 못하는 것이 없고 게다가 본래 인물이라든지 행동거지에 조금도 구김이 있지 아니하다. 신부가 오자 신랑의 흠결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아유, 신부에게 되면 두루미야 까마귀지.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어. 색시에게 지어 지내겠지 뭐. 신랑하겐 과하지? 동네 집 말 좋아하는 옆에 애들이 모여있으면 이렇게 비평들을 한다. 어떠한 남의 걱정 잘하는 마누라님은 간혹 신랑을 보고는 그대로 세워놓고 글쎄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 셈이 좀 나요. 저러고 어떻게 색시를 거느려. 아유 색시방에 들어가기가 부끄럽지 않나? 하고 들이대다시피 하는 일이 있다. 이럴 적마다 신랑의 마음은 그 말하는 이들이 미웠다. 일부러 자기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후에 그를 만나면 말도 안 하고 인사도 하지 아니한다. 또 그의 고모되는 이가 와서 자기 조카를 보고 인제는 어른이야. 너도 그만하면 지각이 날 때가 되지 않았니? 내 처가 부끄럽지 아니하냐? 하고 타이를 적마다 그의 마음은 말하는 사람이 부끄럽다는 것보다도 자기를 이렇게 하게 한 자가 아내가 더욱 밉살스러웠다. 옆에 내가 다 무엇이냐? 빌어먹으려니 들어오더니 나를 이렇게 못살게 들굴지?
혼인한 지 며칠이 못 되어 그는 색시방에 들어가지를 않았다. 집안에서는 야단이 났다. 마치 돼지나 말새끼를 혼례시키는 것 같이 신랑을 색시방으로 집어넣으려 하나 막무가내였다. 그럴 때마다 신랑은 손에 닥치는 대로 집어 때려서 자기의 외사촌 누이의 이마를 뚫어서 피까지 나게 한 일이 있었다. 집안 식구들은 하는 수가 없어 맨 나중으로 아버지에게 밀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풍파를 더 일으키게 하였다. 아버지께 꾸중을 듣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로 신부의 머리채를 쥐어 마루 한복판에 태지를 쳤다. 그리고는 이년 내 집으로 가거라. 보기 싫다. 눈앞에는 보이지도 마라. 하였다. 밥상을 가져오면 그 밥상이 마당 한복판에서 제주를 얹고 옷을 가져오면 그 옷이 쓰레기통으로 나간다. 이리하여 색시는 시집 오던 날부터 팔자 한탄을 하며 날마다 밤마다 우는 사람이 되었다. 울면 요사스럽다고 때린다. 또 말이 없으면 방충맞다고 친다. 이리하여 그 집에는 평화로운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이것을 날마다 보는 사람 가운데 알 수 없는 의혹을 품게 된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는 곧 벙어리 삼룡이었다. 그렇게 예쁘고 유순하고 그렇게 얌전한 벙어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감히 손도 대지 못할 만큼 선녀 같은 색시를 때리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의심이다. 보기에도 황홀하고 건드리기도 황송할 만큼 숭고한 여자를 그렇게 학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세상에 있지 못할 일이다. 자기는 주인 세서방에게 개나 돼지같이 얻어맞는 것이 마땅한 이상으로 마땅하지만은 선녀와 짐승의 차가 있는 색시와 자기가 똑같이 얻어맞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다. 어린 주인이 천벌이나 받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였다. 어떠한 달밤 사면은 고요 적막하고 별들은 드문드문 눈들만 깜빡이며 반달이 공중에 뚜렷이 달려있어 수은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닦아낸 듯이 청명한데 삼룡이는 검둥개 등을 쓰다듬으며 바깥마정 멍석에 빛듯이 드러누워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하며 보았다. 주인 색시를 생각하면 공중에 있는 달보다도 더 곱고 별들보다도 더 깨끗하였다. 주인 색시를 생각하면 달이 보이고 별이 보였다. 삼라만상을 씻어내는 은빛보다도 더 흰 달이나 별의 광채보다도 그의 마음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듯하였다. 마치 달이나 별이 땅에 떨어져 주인 새아씨가 된 것도 같고 주인 새아씨가 하늘에 올라가면 달이 되고 별이 될 것 같았다. 더구나 자기를 어린 주인이 때리고 꼬집을 때 감히 입 벌려 말은 하지 못하나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이 그의 두 눈에 나타나는 것을 다시 생각할 때 그는 부들부들한 개 등을 어루만지면서 감격을 느끼었다. 개는 꼬리를 치며 자기를 귀여워하는 줄 알고 벙어리에 손을 핥았다. 삼룡이의 마음은 주인 아씨를 동경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또는 그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겠다는 의분에 넘치었다. 그것은 마치 살구를 보면 입속에 침이 도는 것 같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새댁이 온 뒤에 다른 사람들은 자유로운 안출입을 금하였으나 벙어리는 마치 개가 맘대로 안에 출입할 수 있는 것 같이 아무 의심 없이 출입을 할 수가 있었다. 하루는 어린 주인이 먹지 않던 술이 잔뜩 취하여 무지개한 놈에게 맞아서 길에 자빠진 것을 업어다가 안으로 들여다 눕힌 일이 있었다. 그때 아무도 안에 있지 않고 다만 새색시 혼자 방에서 바느질하고 있다가 이 꼴을 보고 벙어리에 충성된 마음이 고마워서 그 후에 쓰던 비단 헝겊 조각으로 굳이 쌈지 하나를 만들어 준 일이 있었다. 이것이 새서방 눈에 띄었다.
그래서 색시는 어떤 날 밤 자던 몸으로 마당 복판에 머리를 분 채 내동댕이가 쳐졌다. 그리고 온몸에 피가 미치도록 얻어맞았다. 이것을 본 벙어리는 또다시 의분의 마음이 뻗쳐 올라왔다. 그래서 미친 사자와 같이 뛰어들어가 새서방님을 내어던지고 새색시를 둘러매었다. 그리고는 나는 수리와 같이 바깥사랑 주인 영감 있는 곳으로 뛰어가 그 앞에 내려놓고 손짓과 몸짓을 10번, 20번 거부하며 하소연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는 주인 새서방에게 물풀에로 얼굴을 몹시 얻어맞아서 한쪽 뺨이 눈을 얼려서 피가 나고 주먹같이 부었다. 그 어릴 적에 새서방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흉측한 벙어리 같으니 내 여편네를 건드려? 하고 부시 쌈지를 빼앗아 갈갈이 찢어 뒷간에 던졌다. 그리고 이놈아, 이제는 주인도 몰라보고 막 친다. 이런 것은 죽여야 해. 하고 채찍으로 그의 뒷덜미를 갈겨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다. 벙어리는 다만 두 손으로 빌 뿐이었다. 말도 못하고 고개를 몇백 번 코가 땅에 닿도록 그저 용서해달라고 빌기만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비로소 숨겨있던 정의감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픈 것을 참아가면서 북받치는 분노를 억제하였다. 그때부터 벙어리는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더욱 벙어리로 하여금 궁금증이 나게 하였다. 그 궁금증이라는 것이 묘하게 빛이 변하여 주인 아씨를 배우고 싶은 감정으로 변하였다. 배웁지 못함으로 가슴이 타올랐다. 몹시 애상의 정서가 그의 가슴을 저리게 하였다. 한 번이라도 아씨를 배울 수가 있으면 하는 마음이 나더니 그의 마음은 넋을 느끼기를 시작하였다. 센티멘트란 가운데에서 느끼는 그 무슨 정서는 그에게 생명 같은 희열을 주었다. 그것과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떤 때는 그대로 대강이로 담을 뚫고 들어가고 싶도록 주인 아씨를 배우고 싶은 것을 꾹 참을 때도 있었다. 그 후부터 밥을 잘 먹을 수가 없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틈만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주인이 전부 다 많이 밥과 음식을 주고 더 편하게 하여 주었으나 그것이 싫었다. 그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집 가장자리로 돌아다녔다. 하루는 주인 새서방이 술이 취하여 들어오더니 집안이 수선수선하여지며 계집하인이 약을 사러 갔다.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계집하인을 붙잡았다. 그리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계집하인은 한 주먹을 뒤통수에다 대고 얼굴에 쓰다듬으며 둘째 손가락을 내밀었다. 그것은 그 집 주인은 엄지손가락이요 둘째 손가락은 새서방이라는 뜻이요 주먹을 뒤통수에 대는 것은 여편네라는 뜻이요 얼굴을 문지르는 것은 예쁘다는 뜻으로 벙어리에게 쓰는 나무다. 그런 뒤에 다시 혀를 내밀고 눈을 뒤집어 쓰는 형상을 하고 두 팔을 착 벌리고 뒤로 자빠지는 꼴을 보이니 그것은 사람이 죽게 되었거나 알을 떠게 하는 말 대신에 손짓이다. 벙어리는 눈을 크게 뜨고 계집하인에게 한 발짝 가까이 들어서며 놀라는 듯이 한참이나 있었다. 그의 가슴은 무섭게 격동하였다. 자기의 그리운 주인 아씨가 죽었다는 말이나 아닌가. 그는 두 주먹을 마주치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 무엇을 생각하는 것처럼 두어 시간이나 두 눈만 껌뻑껌뻑하고 앉았었다. 그는 밤이 깊어갈수록 궁금증 나는 사람처럼 일어섰다 앉았다 하더니 2시나 되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뒤로 돌아갔다. 그는 도둑놈처럼 조심스럽게 바로 건넌방 뒤 미닫이 앞담에 서서 주저주저 하더니 담을 넘었다. 가까이 창 앞에 서서 문틈으로 안을 살피다가 그는 진저리를 치며 물러섰다. 어두운 밤에 그의 손가발이 마치 그 뒤에 있는 감나무 잎같이 떨리더니 그대로 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갔을 때
그의 팔에는 주인 아씨가 한 손에 길다란 명주수건을 들고서 한 팔로 벙어리의 가슴을 밀치며 뻗뛰었다. 벙어리는 다만 눈이 둥그레서 에에에 소리만 지르고 그 수건을 뺏으려 애쓸 뿐이다. 집안이 야단났다. 집안이 망했군. 에휴, 어디 사내가 없어서 벙어리를? 어떻든 알 수 없는 일이요. 하는 소리가 이구석 저구석에서 수군댄다. 그 이튿날 아침에 벙어리는 온몸이 진이긴 것이 되어 마당에 거꾸러져 입에서 피를 토하며 신음하고 있었다. 그 곁에서는 새서방이 쇠줄 몽둥이를 들고서 문초를 한다. 이놈! 이놈! 하고는 음란한 흉내는 모조리 하여가며 건넌방을 가리킨다. 그러나 벙어리는 손을 내저을 뿐이다. 또 몽둥이에는 살점이 묻어나왔다. 그리고 피가 흘렀다. 벙어리는 타들어가는 목으로 소리도 못 내며 고개만 내젓는다. 그는 피를 토하며 거꾸러지며 이마를 땅에 비비며 고개를 내흔든다. 땅에는 피가 스며든다. 새서방은 채찍 끝에 남뭉치를 달아서 가슴을 훔쳐 갈겼다가 힘껏 잡아 뽑았다. 벙어리는 그대로 거꾸러지며 말이 없었다. 새서방은 그래도 시원치 못하였다. 그는 벙어리가 새로 갈아놓은 낫을 들고 달려왔다. 그는 그 시퍼렇게 날선 낫을 번쩍 들었다. 그래서 벙어리를 찌르려 할 때 벙어리는 한 팔로 그것을 잡았고 집안 사람들도 달려들었다. 벙어리는 낫을 뿌리쳐 저리로 내던졌다. 주인은 집안이 망하였다고 사랑에 누워서 모든 일을 들은 채만 채 문을 닫고 나오지를 아니하며 집안에서는 색시를 쫓는다고 야단이다. 그날 저녁에 벙어리는 다시 끌려 나왔다. 그때에는 주인 새서방이 그의 입던 옷과 신을 주며 눈을 부릅뜨고 손을 멀리 가리키며 가! 이제는 우리 집에 있지 못한다! 하였다. 이 소리를 들은 벙어리는 기가 막혔다. 그에게는 이 집에 다른 집이 없다. 살 곳이 없었다. 자기는 언제든지 이 집에서 살고 이 집에서 죽을 줄밖에 몰랐다. 그는 새서방님의 다리를 껴안고 애걸하였다. 말도 못하는 것을 몸짓과 표정으로 간곡히 뜻을 표하였다. 그러나 새서방님은 발길로 지르고 사람을 불렀다. 이놈을 내쫓아라 지금 당장! 벙어리는 죽은 개 모양으로 끌려나갔다. 그리고 대갈배기를 개천 구석에 들이박히면서 나가고 문드러졌다가 일어서서 다시 들어오려 할 때는 벌써 문이 닫혀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그의 마음에는 주인 영감을 찾았으나 부를 수가 없었다. 그가 날마다 열고 날마다 닫던 문이 자기가 지금은 열려고 하나 자기를 내어쫓고 열리지를 않는다. 자기가 건사하고 자기가 거두던 모든 것이 오늘에게는 자기의 말에는 듣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일한 값이 오늘에는 이것이다. 그는 비로소 믿고 바라던 모든 것이 자기의 원수란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자기도 또한 없어지는 것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밤은 깊었는데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만이 들린다. 난데없는 화염이 벙어리 있던 오생원집을 에워쌌다. 그 불을 미리 놓으려고 준비하여 놓았는지 저 집 가장자리로 쭉 돌아가며 흩어놓은 불에 모조리 달라붙어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집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일 듯이 타오른다. 불은 마치 피 묻은 살을 맛있게 잘라놓은 요마의 혓바닥처럼 날름날름 집 한 채를 삽시간에 먹어버렸다. 이와 같은 화염 속에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낮에 이 집을 쫓겨난 삼룡이다.
그는 먼저 사랑에 가서 문을 깨뜨리고 주인을 업어다가 바가운데 놓고 다시 들어가려 할 때 그의 얼굴과 등과 다리가 불에 대어 쭈그러져 드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건너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색시는 없었다. 다시 안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또 없고 쇠서방이 그의 팔에 매달려 구원하기를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뿌리쳤다. 다시 석가래의 불이 붙어 시뻘겋게 타면서 그의 머리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몰랐다. 부엌으로 가보았다. 거기서 나오다가 문설주가 떨어지며 왼팔이 부러졌다. 그러나 그것도 몰랐다. 그는 다시 광으로 가보았다. 거기도 없었다. 그는 다시 건너방으로 들어갔다. 그때야 그는 색시가 탑 죽으려고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색시를 안았다. 그리고는 길을 찾았다. 그러나 나갈 곳이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는 비로소 자기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즐거운 쾌감을 자기의 마음에 느끼는 것을 알았다. 색시를 자기 가슴에 안았을 때 그는 이제 처음으로 살아난 듯 하였다. 그가 자기의 목숨이 다한 줄 알았을 때, 그 색시를 내려놓을 때에는 그는 벌써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집은 모조리 타고 벙어리는 색시를 무릎에 미고 있었다. 그의 울분은 그 불과 함께 사라졌을는지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이 그의 입 가장자리에 10개 나타났을 뿐이다. 운수 좋은 날, 현진건. 새침하게 흐린 봄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서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으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강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아침 갯바람에 그리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움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동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백동화 석분 또는 5분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썩은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몹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 새로 모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물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하면 그 오라질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년이 숟가락은 그만두고 손으로 웅켜서 늦밤에 주먹덩이같이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을 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고 눈을 흡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열아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고 김첨지는 알른이의 뺨을 한번 후려 갈겼다. 흡뜬 눈은 맛 조금 파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질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년 족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부채는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주머니가 다 된 광목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일렸고! 하고 부르는 소리가 안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류장까지는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1호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기항하려 함이리라.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고쿠라 양복 일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 정류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습니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그만 만족하였습니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막 돌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기었다. 앞집 마나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이는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을 애걸하는 빛을 띠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걸그렁걸그렁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따 젠장 맞으련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막 붙었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주길 해 살리주길 해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래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매이는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그래, 남대문 정류장까지는 얼마란 말이오?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같이 인천차가 11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2점이던가? 라고 중얼거렸다. 이런 50점만 줍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첨지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본 지도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용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2의 행복을 곱친 것보다는 오히려 갑자기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이런 50조는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아니옵시다. 이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COD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날엔 좀 더 주셔야죠.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테니 빨리 가요. 관대한 어린 손님은 그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도 입고 짐도 챙기러 갈 대로 갔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뿐하였다. 다름질을 한다는 이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기 도는지 구른다기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 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이었다. 온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쑥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하였다. 그러자 엉엉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 싶다. 딸꾹딸꾹하고 숨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 싶다. 왜 이러? 기차 놓치겠구만. 하고 탄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첨지는 인력거를 진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있지 않은가. 예. 하고 김첨지는 또다시 다름질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제게 놀려야만 쉴 새 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정거장까지 끌어다주고 그 깜짝 놀랄 이런 50전을 정말 제 손에 쥐매 제 말 맞다나 10리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거저나 얻은 듯이 고마웠다. 졸부나된 듯이 기뻤다. 제 자식 뻘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이나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옵쇼 하고 깍듯이 재우쳤다. 그러나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며 이 우중에 돌아갈 일이 꿈밖이었다. 노동으로 하여 흐른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옷에서 어슬어슬 학기가 솟아나기 비롯하며 이런 50전이란 돈이 얼마나 귀찮고 괴로운 것인 줄 절절히 느끼었다. 정류장을 떠나는 그의 발길은 힘 하나 없었다. 온몸이 웅성거려지며 당장 그 자리에 엎어져 못 일어날 것 같았다. 진작 맞을 것, 이 비를 맞으며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고 도라를 간담. 이런 빌어먹을 대알미를 붙일 비가 왜 남의 상판을 닥닥 때려. 그는 몹시 활성을 내며 누구에게 반항이나 하는 듯이 개걸거렸다. 그럴 즈음에 그의 머리엔 또 새로운 광명이 비쳤나니 그것은 이러고 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 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될는지도 몰라. 란 생각이 들었다. 오늘 운수가 개성하기도 좋으니까 그런 요행이 또 한 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랴. 꼬리를 굴리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기를 해도 좋을 만큼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고 정거장 인력거꾼의 등살이 무서우니 정류장 앞에 섰을 수는 없었다. 그래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이라 바로 정류장 앞 전차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지게 사람 다니는 길과
전찻길 틈에 인력거를 세워놓고 자기는 그 근처를 빙빙 돌며 형세를 관망하기로 하였다. 얼마 만에 기차는 왔고 수십 명이나 되는 손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손님을 물색하는 김첨지의 눈엔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태물인 듯 남봉 여학생인 듯한 여편네 모양이 눈에 띄었다. 그는 슬근슬근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갔다. 아씨, 뉴욕과 아니 타실랍니까? 그 여학생인지 뭔지가 한참을 매우 째깔을 매며 입술을 꼭 담은 채 김첨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김첨지는 국어라는 거지나 무엇같이 연애 연방 그의 기색을 살피며 아씨, 정거장 애들보다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가요? 하고 추근추근하게도 그 여자의 들고 있는 일본식 버들고리짝에 제 손을 대었다. 아, 왜 이래? 남 귀찮게 해?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는 돌아선다. 김첨지는 어랍시오 하고 물러섰다. 전차는 왔다. 김첨지는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일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전차가 빡빡하게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 타고 남은 손 하나가 있었다. 굉장하게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붐비는 차 안에 짐이 크다 하여 차장에게 밀려 내려온 눈치였다. 김첨지는 되어섰다. 인력거를 타시랍쇼. 한동안 값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60전의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였다. 인력거가 무거워짐에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고 그리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몸은 다시금 무거워졌건만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온다.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어 이제 유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나무 뜬거리나 무엇 같고 제 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에 꾸짖으며 갈팡질팡 뛰는 수밖에 없었다. 저놈의 인력거꾼이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 진땅에 어찌 가노? 라고 길 가는 사람이 걱정을 하리만큼 그의 걸음은 황급하였다. 그리고 비오는 하늘은 어둠침침하게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하다. 창경원 앞까지 따라서야 그는 턱에 닿은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추잡았다.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워 갈수록 그의 마음조차 괴상하게 누그러졌다. 그런데 이 누그러움은 안심해서 오는 게 아니요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을 빈틈없이 알게 될 때가 박도한 것을 두리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불행에 자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도 늘리려고 버르적거렸다.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니고 싶었다. 그는 두리번 사면을 살피었다. 그 모양은 마치 자기 집, 곧 불행을 향하여 달려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다고 구해다고 하는 듯 하였다.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온다. 그의 우글우글 살찐 얼굴에 주홍이 돋는 듯 온 턱과 뺨을 시커멓게 구렛나룻이 덮였거늘 노루탱탱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패고 수염도 이때야 턱 밑에만 마치 솔잎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김첨지의 풍채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짓고 있었다. 여보게 김첨지, 자네 문 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 그려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 잔 빨리게. 뚱뚱보는 말라깽이를 보던 말에 부르짖었다. 그 목소리는 몸짓과 딴판으로 연하고 싹싹하였다. 김첨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어떻게 반가운지 몰랐다.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나 무엇같이 고맙기도 하였다. 자네는 벌써 한잔한 모양일세. 그려 자네도 오늘 재미가 좋아 보여.
하고 김첨지는 얼굴을 펴서 웃었다. 아따, 재미 안 좋다고 술 못 먹을랜가? 그런데 여보게, 자넨 웬 몸이 어째 물독에 빠진 생쥐 같은가? 어서 이리 들어와 말리게 해. 전술집은 훈훈하고 뜨뜻하였다. 추어탕을 끓이는 솥뚜껑을 열 적마다 뭉게뭉게 떠오르는 흰김, 석쇠에서 삐직삐직 구워지는 여비안이 보이며 저육이며 간이며 콩팥이며 북어며 빈대떡, 이 너저분하게 늘어놓인 안주 탁자의 김첨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 없었다. 마음대로 할 양이면 거기 있는 모든 먹은 먹이를 모조리 깡그리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았다. 하되 배고픈 이는 우선 분량 많은 빈대떡 2개를 쪼기로 하고 추어탕을 한 그릇 청하였다. 줄인 창자는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더욱 비어지며 자꾸자꾸 드리라 하였다. 순식간에 두부와 밑꿀이 든 국 한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켜고 말았다. 셋째 그릇을 받아들었을 때 데우던 막걸리 곱빼기 2잔이 더웠다. 시사미와 같이 마시자 원원이 비었던 속이라 찌르르 하고 창자에 퍼지며 얼굴이 화끈하였다. 눌러 곱빼기 1잔을 또 마셨다. 김첨지의 눈은 벌써 개게 풀리기 시작하였다. 석쇠에 얹힌 떡 2개를 숭덩숭덩 썰어서 볼을 풀룩거리며 또 곱빼기 2잔을 부어라 하였다. 시삼은 의아한 듯이 김첨지를 보며 여보게 또 붓다니 벌써 우리가 넉 잔씩 먹었네. 돈이 40전일세 하고 주의시켰다. 아따 이놈아, 40전이 그리 끔찍하냐?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느니. 그래, 얼마를 벌었단 말인가? 30원을 벌었어. 30원. 이런 젠장 맞을 수를 왜 안 부어? 괜찮다. 막 먹어도 상관이 없어. 오늘 돈 산더미 같이 벌었는데? 어허, 이 사람 취했군. 그만 두세. 이놈아, 이걸 먹고 취할래냐? 어서 더 먹어. 하고는 치삼의 귀를 잡아채며 치안이는 불을 지졌다. 그리고 술을 붓는 15살 됨직한 중대가리에게로 달려들어 이놈, 오라질놈, 왜 술을 붓지 않어? 하고 야단을 쳤다. 중대가리는 히히 웃고 치삼을 보며 문의하는 듯이 눈짓을 하였다. 주정꾼이 이 눈짓 알아보고 화를 버럭내며 애미를 붙을 이 오라질 놈들 같으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하자마자 허리춤을 흠칫흠칫 하더니 1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중대가리 앞에 펄쩍 집어 던졌다. 그 사품에 몇 푼 은전이 살그랑하며 떨어진다. 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끼웠나? 이런 말을 하며 일변 돈을 줍는다. 김첨지는 치안 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피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불시에 제하는 짓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쏘스라치자 더욱 성을 내며 바라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냐? 다리 뼈다귀를 꺾어 놓을 놈들 같으니 하고 치삼에 주는 돈을 받아 이 왼수의 돈, 이 육시를 할 돈 하면서 팔매질을 친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적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땡 하고 울었다. 곱빼기 2잔은 또 부어질 겨를도 없이 말려가고 말았다. 김첨지는 입술과 수염에 붙은 술을 빨아들이고 나서 매우 만족한 듯이 그 솔잎송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또 부어
라고 외쳤다. 또 한 잔 먹고 나서 김첨지는 시삼의 어깨를 치며 문득 껄껄 웃는다. 그 웃음소리가 어떻게 컸던지 술집에 있는 이의 눈은 모두 김첨지에게로 몰렸다. 웃는 이는 더욱 웃으며 여보게, 시삼이 내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 오늘 손을 태우고 정거장에까지 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갔다가 그저 오기가 안 됐네 그려. 그래 전차 정류장에서 얼음얼음하며 손님 하나를 태워 국리를 하지 않았나? 거기 마침 만화님이신지 여학생이신지 망토를 두르고 비를 맞고 서 있겠지. 슬근슬근 가까이 가서 인력거 타실람쇼 하고 손가방을 받으려니까 내 손을 탁 뿌리치고 획 돌아서더니만 왜 남을 이렇게 귀찮게 굴어? 그 소리 말로 꾀꼬리 소리지. 김첨지는 교묘하게도 정말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었다. 모든 사람은 일시에 웃었다. 빌어먹을 깍쟁이 같으면 누가 저를 어쩌나? 왜 남을 귀찮게 굴어? 아이고 소리가 저심도 없지. 어허어허. 웃음소리들은 높아졌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김첨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시삼은 어이없이 주정뱅이를 바라보며 금방 웃고 지랄을 하더니 우는 것도 무슨 일인가? 김첨지는 연애 코를 들이마시며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얘끼 미친놈 거짓말 마라. 거짓말은 왜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에 삐들 쳐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하고 김첨지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운다. 시삼은 흥이 조금 깨지는 얼굴로 원 이 사람이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러면 집으로 가세. 가. 하고 우는 이의 팔을 잡아당겼다. 시삼의 끄는 손을 뿌리치더니 김첨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그레 웃는다. 죽기는 누가 죽어? 하고 그기가 양양. 죽기는 왜 죽어? 생때같이 사람만 있단다. 그 오라질년이 밥을 죽이지. 이제 나한테 속았다. 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을 치며 웃는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인가? 나도 아주먼네가 앓는단 말은 들었는데. 하고 치삼이도 어느 불안을 느끼는 듯이 김첨지에게 또 돌아가라고 권하였다. 안 죽었어. 안 죽었대도 그래. 김첨지는 화증을 내며 확신 있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소리엔 안 죽을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기어이 일어나치를 채워서 곱빼기 한 잔씩 더 먹고 나왔다. 구준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린다. 김첨지는 시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 해도 물론 쇳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든 게 아니라 안과 뚝 떨어진 행랑방 한 칸을 빌려든 것인데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1원씩 내는 터이다. 만일 김첨지가 주기를 따지 않았던들 한 발을 대문에 들여놓았을 때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같은 정적의 다리가 떨렸으리라. 굴룩거리는 기침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린다는 것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빡빡하는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젖바는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이 예민하니 같으면 그 빡빡 소리는 빨 따름이요 꿀떡꿀떡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젖을 빤다는 것도 짐작하는지 모르리라.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 난장 맞으려는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년! 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세인 까닭이다. 하여간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을 하게 하는 축이 떨어진 삿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네, 빨지 않은 기러기 내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옷내, 병인의 땀썩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묻인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턱을 쳤다. 이런 오라질년,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우니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뜬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운데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쉬진 않은 것 같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껴들어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년?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아이고,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이러다가 눈 위에 흰 창을 덮은 위로 짙은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응? 하는 말 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달개 똥 같은 눈물이 주근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렁어렁 적셨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주근이의 얼굴에 한 대 부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비사관과 러브레터. 현진건. 시 여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이 여사라면 딱장되어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수꾼으로도 유명하다. 40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주근깨 투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인가.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노랗게 뜬 폼이 곰팡 쓴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 겹 주름이 잡힌 헐렁 벗겨진 이마라든지 숱이 적어서 법대로 쪽지거나 틀어올리지를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빗어넘긴 머리꼬리가 뒤통수에 염소 똥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었다. 뾰족한 입을 앙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릴 땐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소리를 치리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이 삐여사가 제겁을 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브레터였다. 여학교 기숙사라면 의뢰 그런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이지만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모르되 하루에도 몇 장씩 죽느니 사느냐는 사랑타랑이 날아들어왔다. 기숙생에게 오는 사신을 일일이 검토하는 터이니까 그따위 편지도 물론 삐여사의 손에 떨어진다. 달짝지근한 사연을 보는 족족 그는 더할 수 없이 흥분되어서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편지 든 손이 발발 떨리도록 성을 낸다. 아무 까닭 없이 그런 편지를 받은 학생이야말로 큰 재변이었다. 하악하기가 무섭게 그 학생은 차감실로 불려간다.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 모양으로 새근새근하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던 그는 들어오는 학생을 잡아먹을 듯이 노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코가 맞닿을 만큼 바짝 다가 들어서서 딱 마주선다. 웬 영문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선생의 기색을 살피고 겁부터 집어먹고 학생은 한동안 어쩔 줄 모르다가 간신히 목이만한 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묻는다. 그래, 불렀다 왜? 탁 무는 듯이 한마디 하고 나서 매우 못마땅한 것처럼 교회를 우당둥당 당겨서 철썩 주저앉았다가 학생이 그저 서 있는 것을 보면 장승이냐? 왜 앉지를 못해? 하고 또 소리를 빽 지르는 법이었다. 스승과 제자는 조그만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다. 앉은 뒤에도 내 죄상을 내가 알지? 하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눈살로 쏘기만 하다가 한참 만에야 그 편지를 끄집어내서 학생의 코앞에 동댕이를 치며 이건 누구한테 온 거니? 하고 문초를 시작한다. 앞장에 제 이름이 쓰여있는지라 저한테 온 것이야요. 하고 대답 안 할 수 없다. 그러면 발신인이 누구인 것을 재우쳐 묻는다. 그런 편지의 향용으로 발신인의 성명이 똑똑치 않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다가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내들 양이면 너한테 오는 것을 내가 모른단 말이냐? 하고 불호령을 내린 뒤에 또 사연을 읽어보라 하여 무심한 학생이 나직나직하나 꿀같은 구절을 입에 올리면 삐여사의 역정은 더욱 심해져서 어느 놈의 소인 것을 기어이 알려한다. 기실 포도 못한 남성이 아닌 노릇이오. 자기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 것을 변명하여도 굳이 듣지를 않는다. 바른 대로 아뢰어야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퇴학을 시킨다는 둥, 제 이름도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할 리가 만무하다는 둥, 필요한 행실이 부정한 일이 있으리라는 둥, 하다못해 어디서 한번 만나기라도 하였을 테니 어찌해서 남자와 접촉을 하게 되었냐는 둥, 자칫 잘못하여 학교에서 주최한 음악회나 바자회에서 혹 보았는지 모른다고 졸리다 못해 주어될 것 같으면 사내에 보는 눈이 어떻더냐, 표정이 어떻더냐, 무슨 말을 건네더냐, 미주알 고주알 캐고 파며 어르고 볶아서 넉넉히 10년 감수는 시킨다. 2시간이 넘도록 문초를 한 끝에는 자네란 믿지 못할 것, 우리 여성을 잡아먹으려는 마귀인 것, 연애가 자유이니 신성이니 하는 것도 모두 악마가 지어낸 소리인 것을 입에 침이 없이 열에 떠서 한참 설법을 하다가 닦지도 않은 방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말끝마다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서 악마 유혹에 떨어지려는 어린 양을 구해달라고 뒤삼고 곱씹는 법이었다. 그리고 둘째로 그의 싫어하는 것은 기숙생을 남자가 면회하러 오는 일이었다. 무슨 핑계를 하든지 기어이 못 보게 하고 만다. 친부모,
진동기간이라도 규칙이었더니 상업 중이니 무슨 핑계를 하든지 따돌려 보내기가 일수다. 이로 말미암아 학생이 동맹 휴학을 하였고 교장의 서류까지 들었건만 그래도 그 버릇은 고치려 들지 않았다. 이 B사감이 감독하는 그 기숙사에 금년 가을 들어서 개상한 일이 생겼다는 이보다 발각되었다는 것이 마땅할는지 모르리라. 왜 그런가 하면 그 개상한 일이 언제 시작된 것은 귀신밖에 모르니까.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밤이 깊어서 새로 한 점이 되어 모든 기숙생들이 달고 고난잠에 떨어졌을 때 난데없이 깔깔대는 웃음과 속살속살하는 낱말이 새어 흐르는 일이었다. 하룻밤이 아니고 이틀밤이 아닌 다음에 그런 소리가 잠기 밝은 기숙생들의 귀에 들리기도 하였지만 잠결이라 뒷동산에 구르는 마른 잎의 노래로나 달빛의 날개를 번뜩이며 울고 가는 기러기의 소리로나 흘려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 장난이나 아닌가 하고 무시무시한 증이 들어서 동무들을 깨웠다가 좀처럼 동무는 깨지 않고 제 생각이 너무나 어림없고 어이없음을 깨달으면 밤소리 멀리 들린다고 학교 이웃집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딴 방에서 자는 제 동무의 잠꼬대로만 여겨서 스스로 안심하고 그대로 자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가 풀릴 때는 왔다. 이때 공교롭게 한방에 자던 학생 셋이 한꺼번에 잠을 깨웠다. 첫째 처녀가 소변을 보러 일어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둘째 처녀와 셋째 처녀를 깨우고 만 것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요. 한인밤중에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첫째 처녀는 휘둥그레진 눈에 무서워하는 빛을 띈다. 어젯밤에 나도 저 소리에 놀랐었어. 도깨비가 냈단 말인가? 하고 둘째 처녀도 잠어는 눈을 비비며 수상해한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을 뿐더러 장난 잘 치고 짓궂은 잘하기로 유명한 셋째 처녀는 동무 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웃고 귀를 기울이다가 나는 수상한걸? 나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법도 하구만. 뭘 잠 안 이오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지. 이때 그 괴상한 소리는 땡땡을 웃었다. 새 처녀는 귀를 수스러쳤다. 적적한 밤 가운데 다른 파동 없는 공기는 그 수상한 말마디가 곁에서나 나는 듯이 또렷이 전해 주었다. 태연씨, 그러면 찾기 좋을까요? 간드러진 여자의 목소리다. 경숙씨가 좋으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직 경숙씨에게 바친 나의 타는 듯한 가슴을 인지하셨습니까? 정열에 뜨인 사내 목청이 분명하다. 한동안 침묵. 이제 그만 놓아요. 키스가 너무 길지 않나요? 행년 당해보면 어떡해요? 아양 떠는 여자 말씨. 길수록 좋지 않나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하여도 길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짧은 것을 하나겠습니다. 사내의 피를 뽑는 듯한 이 말끝은 계집에 차지러진 웃음으로 묻혀버렸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사랑에 겨운 남녀의 허물어진 수작이다. 감금이 지독한 이 기숙사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세 처녀는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고 무서운 빛이 없지 않았을 때 점점 호기심에 번쩍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결같이 로맨틱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안에 있는 여자애인을 보려고 학교 근처를 뒤돌고 곱돌던 사내의 애인이 타는 듯한 가슴을 걷잡다 못하여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담을 뛰어넘었는지 모르리라.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오직 밝은 달빛이 온가루처럼 서린 창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여자애인이 흰수건을 흔들어 사내 애인을 부른지도 모르리라. 활동사진에 보는 것처럼 기나긴 피죽을 내려서 하나는 위에서 당기고 하나는 밑에서 매달려 디롱디롱 하면서 올라가는 전경이 있었는지 모르리라. 그래서 두 애인은 만나가지고
저와 같이 사랑의 속삭거림에 잦아졌는지 모르리라. 꿈결 같은 감정이 안개 모양으로 눈부시게 세 처녀의 온갖 마음을 휩싸 돌았다. 그들의 뺨은 후끈후끈 달았다. 괴상한 소리는 또 일어났다.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이번에는 매몰스럽게 메어대는 모양.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살려주시오. 나를 구해주시오. 사내의 애를 들이는 간청. 우리 구경 가볼까? 짓궂은 셋째 처녀는 몸을 일으키며 이런 제의를 하였다. 다른 처녀들도 그 말에 찬성한다는 듯이 따라 일어섰을 때 의외의 공구와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을 서로 교환하면서 얼마쯤 망설이다가 마침내 가만히 문을 열고 나왔다. 쌀벌레 같은 그들의 발가락은 가장 조심성 많게 소리나는 곳을 향해서 곰실곰실 기어간다. 캄캄한 복도에 자다가 일어난 새 처녀의 흰 모양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소리나는 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창고는 나무로 깎아 세운 듯이 주춤 걸음을 멈출 만큼 그들은 놀랐다. 그런 소리에 출처야말로 자기네 방에서 몇 걸음 안 되는 사감실일 줄이야. 그렇듯이 사느라면 못 먹어 하고 침이라도 배아틀 듯 하던 삐엿의 방일 줄이야. 그 방에 여전히 사내의 비대 발괄하는 푸념이 되풀이되고 있다.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의 애를 말려 죽이실 테요. 나의 가슴을 뜯어 죽이실 테요. 내 사랑을 맡으신 당신의 입술로. 셋째 처녀는 대담스럽게 그 방문을 빠끔히 열었다. 그 틈으로 6눈이 방 안을 향해 쏘았다. 이 어쩐 기괴한 광경이냐. 전등불은 아직 끄지 않았는데 침대 위에는 기숙생이 깨운 소위 러브레터의 봉투가 너저분하게 흩어졌고 그 알맹이도 여기저기 두서없이 펼쳐진 가운데 삐여사 혼자 아무 말도 없이 저 혼자 일어나 앉았다. 누구를 끌어당길 듯이 두 팔을 벌리고 안경을 벗은 근시 안으로 잔뜩 한 곳을 노리며 그 굴비쪽 같은 얼굴에 말할 수 없이 애원하는 표정을 짓는 키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입을 쫑긋이 내민 채 사내의 목청을 내가면서 아까말을 중얼거린다. 그러다가 그 넋두리가 끝날 겨를도 없이 급작스레 앵돌아서는 신용을 하며 누구를 뿌리치는 듯이 연애 손짓을 하며 이번에는 톡톡 쏘는 계집의 음성을 지어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하다가 재물에 차지르게 웃는다. 그러더니 문득 편지 한 장을 집어들어 얼굴에 문지르며 정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당신의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이 나를? 하고 몸을 추스리는데 그 음성은 분명히 울음의 가락을 띄었다. 에그머니, 저게 웬일이야? 첫째 처녀가 소곤거렸다. 아마 미쳤나봐. 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왜 저러고 있을꼬? 둘째 처녀가 맞방망이를 친다. 에그 불쌍해. 하고 셋째 처녀는 손으로 캔 때모르는 눈물을